자, 29페이지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출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등장을 해 왔어요.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은, 일단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하고 질적 특징을 구분시키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번째,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건 묻는 것하고, 그다음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을 소위 파킨슨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킨슨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 형태가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을 고려해 보겠는데, 29페이지의 날개를 잠깐 보세요. 날개 맨 위에 보시면은 현대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은 나온 거 보자. 확대, 팽창, 확충, 증가, 증대 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이 아닌 것 1번 행정의 복잡화. 몇 번? 1번 복잡화 없잖아. 거기 여러분들 양적인 특징 나온 거 보죠. 1번에 행정기능의 확대, 2번에 행정기구의 확충, 다음 3번에 공무원 수의 증가, 다음 4번에 재정규모의 팽창, 5번에 공기업 수의 증대에서 증대, 증가, 팽창, 확충, 확대 등의 형태로 표현됐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이번에 행정기구의 확충에 정부 수립 시 11부 4처, 2020년도 8월 10일 현재 2원 18부 5처 17청 6위원회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정권마다 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는 지금 얘기한 2원 18부, 2원은 맞아요, 여러분들. 18부도 맞고, 그리고 17청에서 18청으로 바뀌었나? 18청으로 바뀌었나? 자, 여러분들 어딜 잠깐 보냐면은, 이건 좀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또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또 정부 직제가 또 바뀔 기현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바뀌는 내용인데 352페이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8부 5처 17청, 그 다음에 2원 사실 6위원회 이런 말이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그림 나온 거 보시면 맨 밑에 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부터 맨 끝에 해양경찰청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하나 유의할 게 올해죠. 올 초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그래서 거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적어보자. 보건복지부라고 나와 안 나와? 그림에. 찾았어요? 그 밑으로 내려놓고 적어봐. 질병관리청 하나 적어놔. 그 질병관리청이 신설됐어. 그러면 17청이야, 18청이야? 10? 아니, 청에다가 지금 보건복지부 밑에다가 질병관리청을 하나 적어놓으라고. 그게 안 나왔으니까 교재. 그걸 적어놓으라고. 적어놓자. 보건복지부 밑에다 쭉 적어놓고 질병관리청 하나 적어놓고, 이게 2021년도 올 초에 신설됐거든요. 그럼 거기 여러분들 18부 5처 맨 위에 17청이 아니라 18청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18청. 자, 그리고 위원회 보시면은 6위원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자, 거기 이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그림에. 그 옆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행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별도의 위원회야, 여러분들. 위원회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해가지고 4개 위원회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신설된 게 있어요. 국무총리 밑에다가 하나만 더 신설. 거기다가 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또 하나가 신설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맨 위에 올라가시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위원회가 6위원회야, 7위원회야? 7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7위원회로. 7위원회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지금 그림 난 거 보시면은 국무총리 산하에 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처라 그래. 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몇 가지가 나와? 4개 나와 있죠. 근데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보자. 18부 5처야, 4처야? 5처로 다 있죠. 왜 5처가 되냐면은 대통령 산하에 바로 대통령 경호처라고 나오죠. 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 이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처지만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처야. 여기까지 포함해서 5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18부 5처, 18청, 7위원회가 맞겠죠. 다시 원위치. 그럼 여러분들 지금 29페이지에 현재 2원 18부 5처 17청이야 18청이야 18청 6위원회야 7위원회야 7위원회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7월 1일 현재. 이번엔 여러분들 또 직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대통령 대선 있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집권을 하면은 또 새롭게 뭘 꾸며 정부 조직을 직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은 시사적이란 말은 그런 것들이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바로바로 또 출제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용 좀 가져가시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107만 명 정도 공무원 수를 갖고 있고 재정규모 팽창, 공기업 수의 증대 양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질적인 면에서의 특징이 쭉 나왔는데 자, 질을 보기에 앞서 맨 위에 여러분들 2019년도 행정백서에 나오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비율을 봐봐. 국가공무원이 얼마가 나와? 60만 8천 명 나왔죠. 지방공무원은 36만 5천 명 나왔죠. 그 어디가 더 많아? 국가공무원이 지방직 대비 2배나 더 많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지방공무원 비중이 크다 그러면 틀려. 자, 질적의 면의 특징에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과학과 발전 기획 중시 쭉 나왔는데 뭐 다 볼 필요 없겠고 2가지만 가져가겠습니다. 6번에 신중앙 집권화에다가 밑줄. 자, 8번에 광역행정 밑줄. 자, 6번에 신중앙 집권화, 8번에 광역행정 밑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까 그림 그린 거. 요게 17, 18세기를 얘기했고, 요게 19세기 얘기했고, 20세기, 21세기. 요 시기는 여러분들 절대 왕정의 강력한 중앙 집권이 지배한 시기가 요 시기죠. 요 시기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앙화 힘을 지방으로서 해서 이 시기는 지방 분권이 발달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황 이후에 아까 시장 경제가 저른발이 경제가 됐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권, 이게 신중앙 집권화가 20세기의 주요 특징으로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국가의 특징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맞아. 20세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현대 행정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영어는 20세기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21세기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보자. 21세기에는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신지방 뭐가 되느냐? 분권화가 등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현대행정을 20세기로 볼 때는 신중앙 집권화, 21세기로 볼 때는 지방 분권화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문제는 둘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럴 때는 밑에 있는 보기를 갖고 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현대행정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나온 게
행정의 분꼬라. 2번에 공무원 수의 증대. 3번에 재정 규모의 팽창. 4번 나온 게 복지 정책의 재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물어보자. 분꼬라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공무원 수의 증가. 큰 정부. 재정 규모의 팽창. 재정 규모가 팽창. 큰 정부지.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의 증대. 큰 정부. 일단 정답 1번이야. 일단은 현대 행정 자체를 20세기로 그런 거지. 20세기 특징이 아닌 걸 그러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 1번에 분꼬나, 2번에 민영화의 활성화, 3번에 정부 규제 완화, 4번에 복지 정책의 재고. 그러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상당히 뭐냐? 4번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시험지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대 행정의 특징이 나올 때는 물음표에 두시고 다른 지문을 보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건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그럼 이제 7번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광역행정이란 말이 나와. 광역이란 말은 구역과 구역을 통합한다, 묶은다 그런 말이에요. 광역. 광개토 대왕이란 말 쓰죠. 이때 광도 발음보다 광개토 대왕. 땅을 어떻게 통합해서 확대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합하는 걸 얘기해요. 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이제 한강이야, 한강. 북한강 물치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쪽에 남양주시가 있고, 옆에 뭐가 있냐면, 하남시. 그 다음에 이쪽에 양평군이 있어요. 이쪽에 광주시, 성남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양평군에서 이 양평군 지류에서 여러분들 뭐 오염물질을 쓰레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시냇물에다 흘려버려 가지고 전체가 오염됐다고 가정해 보자. 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하남시, 양평, 성남, 광주가 구역을 통합해서 함께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그냥 잘 해서 근데 여기서 또 이 해면 이쪽도 오염이 돼야 돼. 되죠? 그럼 이쪽에 어떤 오염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다 협력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광역 여러분들 뭐 이 단체장 협의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역과 구역을 통합해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개선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걸 광역행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남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량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럼 교량 건설을 위해서는 광주, 성남, 하남, 양평이 구역을 통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교량 건설을 해야 되냐 돼. 해야죠. 이것도 광역행정이에요. 이걸 광역행정을 다른 말로 행정의 광역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제가 광역행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행정의 광역화라고도 얘기한다. 광역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행정 권역의 세분화는 반대말이에요. 권역을 세분화시켜서 이걸 혼자만 처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현대행정의 특징 그 7번에다가 광역행정 옆에다가 권역의 세분화 X라고 적어놔. 광역행정 7번 나온 거 화살표 놓고 권역의 세분화 X. 권역의 세분화는 특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표현이에요. 자, 권역의 세분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양적인 면의 특징에 3번에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 수의 증가를 31페이지의 맨 위에 시마 노트에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왜 공무원 수가 증가했는지를 영국의 경영사회학자이면서 시사평론가인 파킨스가 57년도에 책 이름이 파킨슨 법칙과 행정의 연구야. 이 책을 출판하면서 공무원세 증가의 원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법칙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부하 배증과 또 하나 업무 배증 두 가지를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자. 아무리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해. 그러니까 공무원 수의 증가 여부는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이 다름 아닌 심리적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심리적 요인. 자,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은 자 거기에 나올 거예요.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1914년부터 42년 동안 이걸 대상으로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1914년도 영국의 해군성에서 보유했던 함정의 수체가 550대였거든요. 이게 1943년인가 거기 42년 맞죠? 42년도에 함정 자체가 110척으로 감축이 돼. 무려 440척이나 감축이 돼. 그러면 해군성에서 얘기하는 함정은 본질적 업무야. 그럼 본질적 업무가 감소가 되면은 공무원 수도 감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감소가 돼야지. 감소가 안 돼. 오히려 7.8배나 증가합니다.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공무원 수의 증가하고 본질적 업무랑 관계가 없다. 심리적 요인. 자, 두 가지 법칙을 제시했다.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 자, 거기 들어보자. 내가 특정 조직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업무가 과중됐다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그럼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나는 지원받을 때 나와 똑같은 계급, 직급에 해당되는 동료한테 지원받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승진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계급자가 오면은 똑같은 나 7급인데 7급 왔다. 싫어해. 왜? 경쟁자가 되잖아. 따라서 나는 나보다 계급이나 직급이 낮은 부하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부하 배증의 법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낮은 부하를 원한다. 그걸 부하 배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들어보자. 부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밑에 따까리가 생겼다. 그럼 심리적으로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좋아. 일석으로. 오, 내 따까리. 신병 전입받잖아. 그럼 기분 되게 좋아. 따까리 생겨가지고. 근데 심리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일시에 지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따까리가 생겼다. 그럼 걔한테 명령 내려야 돼. 걔한테 지시해야 돼. 걔 통제해야 돼. 걔한테 보고받아야 돼.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은 본질적인 업무야?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부하가 늘어남으로써 등장한 파생적 업무야. 파생적 업무가 증가했죠. 이 파생적 업무의 증가가 두 번째 업무 배증이야. 그럼 하여간에 파생적 업무가 증가했다? 하여간에 심리적으로 업무가 과중됐다고 또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느끼니까 다시 부하를 원하고 다시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고 이 두 가지 법칙의 악순환을 거쳐서 공무원 수는 기하 것으로 증가한다. 이게 바로 파킨슨 법칙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얘기했고 4번 보자.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 업무량 증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공무원 수는 왜 증가한다? 심리적 요인 때문에 증가한다고 얘기했고, 자 6번에 비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 비상사태, 개발도상국가에 자 거기 들어보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자, 뭐 문재인 정부의 팬데믹 현상 이전부터 가장 큰 비상사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청년 실업 문제야. 그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사회 많은 기업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다녀야 돼. 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먼저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많은 인력을 뽑아 안 뽑아? 뽑아야 되겠지. 그럼 정부에서 많은 인력을 뽑아서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은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한 거죠. 또나 개발도상국가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많은 인력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증가하는 것은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 때문에 증가한 것이 심리적 요인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비상사태 시 개발도상국가의 업무량 증가에 의한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 한계가 내부되어 있는 것 파킨슨 법칙을 얘기하죠. 이 파킨슨 법칙을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각주에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란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는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본인 것으로 만들어가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대 행정의 성립과 특징까지 기본적인 틀들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배운 내용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할 텐데, 오늘은 원위법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정독하지 마세요. 정독하면 잠이 와. 그러니까 밤에 불면증에 빠진 사람들은 정독하면 돼. 그러니까 잠이 오니까 어떡하냐. 그냥 스킵하듯 그냥 읽어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한 번만 읽으면 안 돼. 한 3번 정도. 그러면 처음 읽을 때 한 20분 정도 걸릴 게 두 번째 읽을 때는 10분으로 줄어. 세 번째는 5분으로 줄어.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3번 읽으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 이렇게 보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럼 내일 하냐? 내일은 할 필요 없어. 내일은 또 행정부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날 행정학을 한 번 정도만 더 읽어봐. 그리고 또 다음날. 그러니까 격일제로 한 번씩만 읽어보면은 다음 주에 나와도 이번 주 배운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기억이 되면 수업을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은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고. 두 번째, 숙제를 낼 텐데 오늘 배운 거 갖고 뭘 하냐 하면은 문제를 본인이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 만드는 거 좀 나중에 하고, 먼저 할 거는 뭐냐면은, OX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OX 퀴즈가 뭔지 알지? 설명하다 알겠지? OX 퀴즈. 자, 예를 들어서, 자, 21페이지. 날개에 보시면, 관방학은 국민복지의 구현을 근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지. O야 X야. X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문을 몇 개를 만드냐? 10개. 행정학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10개는 많지 않아. 그게 적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학습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 얘기한 건데 심리적인 마음은 한 30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30개 하면 많으니까 일단은 10개만 만들어가지고 오고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워낙 이제 학생들이 좀 많으면은 하브루타 수업으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요새 그 대학에서 하는 수업 방식 가운데 혁신적 수업 방법이 있어요. 하브루타를 얘기했다는 그 유태인들이 탈무드를 토대로 한 교육 방식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강의에 의한 주입식 교육 효과 자체를 10으로 파악한다 그러면 하브루타에 의한 교육 효과를 얘기하다는 한 90배 정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학습 방법인데 이론서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건 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업을 접목해서 같이 수업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신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수업 끝날 때 한 70% 정도는 가져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70%는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거거든. 나머지 30%는 집에 가서 열심히 봐가지고 본인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공부하다 보면은 행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한 2바퀴 정도 돌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이론적 체계가 구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어느 시점에 문제 풀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문제를 풀지 마. 왜 그러냐면은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고 행정학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한 바퀴 돌면은 행정학 문제는 앞뒤 문제가 접목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이론하고 지방행정론, 지방행정과 정무행정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하나만 갖고는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언제 풀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향 제시하는 데에 따라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잠깐 배운 거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펴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하단에 국가간의 변천 얘기했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제가 여러분들 경찰 국가다, 군주 국가는 언제? 18세기 얘기했죠. 자유국가, 소국국가, 야경국가는 언제? 19세기라고 얘기했고, 현대국가, 행정국가, 적극 복지는 20세기. 자, 21세기 표현 양식들 정보국가, 제식국가, 계약국가, 신자유, 신행정, 탈행정, 그림자, 공동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국가. 이때 규제의 의미는 적극적 규제가 아닌 소극적 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거 있죠. 보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는 거의 출제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제가 필요 없다고 파악하는 데 제외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관련성이 나왔으면 그때 잠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변화에서 정부의 거석 기능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죠. 자유방위형, 두 번째 중상주의형, 세 번째 입법주의형, 네 번째 가부장형,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위형 19세기, 중상주의형 18세기, 가부장형 20세기, 입법주의형 21세기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마살 디부협학과 네 가지 형태, 보호규제, 언어, 직접 봉사. 보호로 갈수록 행성 본래의 기능이고 직접 봉사로 갈수록 아까 파생적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호로 갈수록 고유, 고전적 기능, 소극, 권력적 성격, 질서유지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직접 봉사라고 할수록 파생적 기능, 현대, 적극 비권력,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읽고 이해를 해두셔야 돼. 행정학은 외우다 보면 여러분들 한계에 직면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더 이상 정답, 문제에 점수가 안 올라가. 한 70점대에서 딱 끊어버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행정학 1년 공부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시험 보면 저 70밖에 안 돼 하는 애들 있어요. 뭐 다른 데서 공부하다 온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뭐냐면 무조건 암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정학은 암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좀 연관해서 맥락도 파악하고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 기능 두 가지 형태가 나왔죠. 하나는 소극적 기능 나왔고 또 하나 적극적 기능 두 가지 형태. 소극적 기능은 피골즈가 얘기했다. 안정의 기능. 적극은 아담스가 얘기했다. 변화 촉진. 교육이나 건설은 적극적 기능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시바노트에 기계적 정부관 유기지적 나온 거 있죠. 기계정부관을 일단 화살표 다원주의라고 적어놔. 다원주의. 유기체를 얘기할 땐 전체주의라고 적어놔. 전체주의. 그게 나왔네. 기계적 정부관은 다원주의, 유기체는 전체주의의 바탕을 둔 정부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원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정부를 풍향계라고 하는 기계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원주의야. 풍향계는 여러분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빨리 들기도 하고 쉽게 들기도 하죠. 그럼 이 바람의 세기, 요 바람 세기가 바로 뭐냐면은 일반 시민의 요구에 여러분들. 시민의 요구. 그 시민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정부에 불과하는 게야. 시민의 요구가 거세게 하면 거세게 돌아가야 되고 노력해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부가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기계적 정부관이에요. 근데 유기체적 정부관은 전체주의야. 국가를 살아 숨쉬는 유기체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시민이나 개인의 요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국가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물로 해서 그래. 또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할 때 그러면 개인, 국민은 뭐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해. 그럼 만약에 세포가 암세포야. 그럼 전체 국가에 치명상을 입혀 안 잡혀? 입히겠죠. 그럼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겠지. 전체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유기체적 정부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본질은 사회체제가 바로 뭘까? 일반 시민이나 개인을 얘기하는 거야. 정부는 사회체제에 대한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종속 변수는 바로 뭐야? 노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때. 근데 유기체는
사회체제에 대한 독립변수. 이건 바로 뭐다 여러분들? 국가가 사회체제 개인의 주인이야.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 밑에 권위, 분권. 이쪽은 고대의 계층제로 집권이다. 꼭대기에 전체주의 히틀러, 무솔리니, 독재자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은 그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 분권이고. 정부의 활동은 사회 내의 갈등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둬.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다. 이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정부다. 그걸 여러분들 갈등과 긴장의 완화로 파악하고 있어요. 유기체는 정부의 활동 자체가 모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사회 변화를 막 이끌어가는 걸 얘기하고. 자, 규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진화된 관습이나 신념의 체계가 사회의 규범으로 존재하지만 이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을 내려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게 도덕이요 윤리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IS 같은 이슬람 국가들, 테러 단체들 이런 국가는 국가가 유기체로서의 국가야. 그럼 국가가 도덕과 윤리를 다 정의를 내려야 내려. 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네 도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국가가 모든 걸 정의한 게 아닌 거야. 한 거죠. 이게 바로 유기체적 여러분들 정부가 아니고 그걸 정부에 의한 정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조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가만히 있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시민의 요구 자체가 다양한 요구하냐? 그럼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다 그 표현이고 이쪽은 국가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사회 구조를 이끌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 기본과 자기 통제, 구성원의 행태고 이쪽은 외부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때 외부 권위를 얘기하면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에 의하여 의존되는 것, 구성의 행태다. 그래서 기계는 다원주의, 유기체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주의 국가관을 얘기한다. 자, 현대 행정의 특징은 양적 특징은 팽창, 확대, 수의 증가, 증대 형태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2원 18부 6초 18청 67위원회 맞습니까? 아니죠. 5초죠. 5초. 그러니까 18부 5초 18청 7위원회 됐습니까? 넘겨서 30페이지 질적인 면에서 신중앙 집권화는 상황에 따라서 분권화가 맞기도 하고 집권화가 맞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광역행정의 반대말 권역의 세분화 아니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무원 수는 왜 증가하냐?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을 제시하님을 파킨슨 얘기했고 파킨슨의 법칙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법칙을 얘기했다. 뭐하고 뭐? 부하 배정하고 또 하나 업무 배정 두 가지 형태 얘기했죠. 그럼 파킨슨은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야 심리적 요인이야. 심리적 요인들의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시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 수의 증가 인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파킨슨 법칙을 맨 밑에 다른 말로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란다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오늘 처음 듣는 강의 행사학 오늘 그러니까 행사학 전반에 걸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한 거고 좀 쉬워질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은 행정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자꾸만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고 이해한다고 해서 정독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독하지 말고 다독을 하세요. 스킵하듯 다독을 하세요. 어떻게? 배운 내용만 갖고 다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또 기억이 됩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암기하는 방법은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잖아요. 아까 공사행정 유사점, 의협심의관, 상권항공수 이런 식으로 기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좀 암기해 두시고 흐름 자체는 윤곽을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공부하는 데 마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사항 있으면은 교무실에서 질문하고 자, 오늘 이론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초기에도 언급했지만 행정학 교재, 신간교재 출간은 12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개정된 내용들, 법률의 개정이나 수정되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자료와 함께 참조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